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행정학 지방자치론 강의하는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이번 2024년 11월 2일에 실시가 되었었던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이제 막 끝낸 그러한 분들, 특히 합격권에 유력한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올해 시험을 한번 봐봤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7급 시험을 준비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지막 지방자치론 인재 시험을 다시 25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말 그대로 수험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험을 이미 보셨던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면 시험 보느라 너무 애쓰셨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시험을 보는 그 과정만으로도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험생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에 대한 접근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보시는 25년 시험에 정말 길잡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문제의 정오를 매기는 작업만 하지 마시고 정답을 맞추고 내가 틀렸구나라고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으로 이 문제를 소비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기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이미 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근거가 되는 법들을 찾아보시면 문제의 답은 다 나옵니다. 제가 카페에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한 해설지를 이미 업로드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의 정답만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해설지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해설 강의 곳곳에 그런 내용들을 녹여놨으니까요. 해설지를 출력하신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당연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설을 좀 진행하면서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조언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함께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이 지방자치론 과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간단한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의 경향을 분석해봤어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난도가 아주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요. 아주 쉬웠던 것도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보이는데 저는 사실은 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세 문제는 좀 어렵긴 해도 답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항상 매번 제가 지방자치론 모든 강좌의 OT에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를 언급해 드리거든요. 지방자치론의 평균 점수는 대략 95점을 조금 넘습니다. 95점에서 96점 사이. 이번 시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얘가 정말 합격의 발목을 잡지 않을 만한 점수 최소한 95점, 100점 이렇게 맞아줬어야 합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의 경향을 분석하면 중상 합격자 평균 점수를 예상한다면 커트라인 아닙니다. 커트라인은 모르고요. 사실 총점 기준의 커트라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목 중에 일부 어떤 과목은 진짜 점수가 낮았을 수도 있고 일부 어떤 과목은 진짜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과목별 커트라인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 여러 개의 과목을 함께 합산해서 커트라인 정하는 거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그래서 95점 정도의 점수가 합격자들의 평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5점 조금 넘어가는 점수. 아시겠지만 이론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20문제 중에 3문제밖에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정부 간 재정 관계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1번의 티부가설이나 14번의 지역의 권력관계에 관한 이론, 요거는 매번 출제가 되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관련된 이론, 특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례, 영국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외우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의 비중이 최근에 정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방직과 서울시가 통합해서 문제를 보기 시작한 시기부터
확실히 범정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잔소리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려웠던 문제, 이건 저의 뇌피셜로 이 문제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공단계의 합격 예측 시스템 상에서의 정답률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총 6문제 제가 골라봤는데요. 8번의 지방의회 정답률 64%, 11번의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 62%, 그 다음 13번의 지방자치단체 특례 69%, 국가와 지방 사이의 관계 69%, 그 다음 18번의 지방공기업 53%, 그 다음 19번의 지방의회 54%.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웠던 문제라고 꼽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답률이 50% 미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네, 웬만큼 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험생, 시험 보신 분들, 공단기 합격 예측 시스템의 정답률을 입력하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풀 수가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난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난도다, 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요. 정답률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6개의 문제, 이거 이외의 나머지 문제들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가 좀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 이 3문제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뇌피셜로 이건 참 어려웠어 라고 생각했던 문제 11번, 13번, 18번입니다. 사실 8번이나 15번, 19번이 오히려 정답률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5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8번이나 15번이나 19번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바로 지방자치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자치론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 문제는 여태까지 언급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맞추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지방자치론은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행정학개론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잠깐 붙여서 사실 9급 준비하시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9급 시험 다 보고 6월달, 7월달 즈음에 시작하시는 과목인 것처럼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내용 정리나 기출문제 풀이는 그때 시작해도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법령을 읽는 건 지금 당장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법령을 읽어가는 작업이 행정학 개론에도 그리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의 헌법에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법은 눈에 여러 번 발라서 확실하게 익혀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어려웠던 문제는 11번, 13번, 18번 이렇게 3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확실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론보다는 법령 위주의 학습. 이론을 너무 쓸데없이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론은 정말 딱 기출에서 언급되었던 기출도 최근에 20년, 21, 22, 23, 24, 5년입니다. 5개년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합숙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령은요. 읽고 반복해 주신 연습.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하고요. 특히 기출 관련된 법령 파트들, 우리 오늘 분석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단순히 조문만 암기한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법령은 반드시 그 법령의 취지, 그리고 그 내용을 숙지해서 이해하는 거. 어떤 게 실제 우리 보편적인 조항이고 어떤 게 예외적인 조항인지 구분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론 기본개념 강의를 매년 7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보통 지방직 9급 끝나고 난 다음에 자치론 수업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7월 달에 현장 강의를 개강하는데요. 그 전에 유튜브로 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법령 읽어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같이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저희 지방자치론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티브가설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답률은 88%였습니다. 뭐 이거는 행정학 개론만 했었어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브가설 몇 가지의 이 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충분히 많고요.
주민들이 이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발로 뛰는 투표, 내가 지방정부를 이사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완벽하게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게 다 뭐라고 했냐면 경제학의 일종의 완전 경쟁 시장, 완벽하게 이상적인 형태로 시장 가격이 작동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을 가상으로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지방자치가 발생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붙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재의 공급,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이게 제3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외부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 근데 이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죠. 실제 현실에서는 제3자에 대한 외부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티브 가설에서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정답 4번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 맞으신 것 같아요. 정답률 80%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는 거 아시죠? 자, 요거 이론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이것도 문제 너무 쉬웠죠. 자치계층 수가 같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는 중층제 사용하고 있죠. 서울시 밑에 자치구가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나라의 예외적 단층제.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나라의 예외적인 단층제. 강원이나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조심하라고 했던 게 제주와 계층수가 동일한 건 아니다. 강원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중층제, 원래 중층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중층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자치계층수가 니은하고 디귿이 같고요.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이 같을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 사실 이런 문제는 날로 먹는 문제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풀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도도 엄청 빨랐을 거고요. 근데 정답률이 78%,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다루었었던 내용들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건 괜찮은데 조금만 변형을 해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단순히 중층제, 단층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나라의 원칙이고 어디가 예외이고, 그리고 최근에 특별자치도가 강원과 전북에게도 주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제주와 어떻게 다른지 이걸 비교하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지방재정의 의존재원이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 돈. 의존재원의 양대 산맥은 국고보조금하고요. 지방교부세인데 제가 이 국고보조금의 절차 최근에 굉장히 상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원래 국고보조금의 원칙은요, 신청주의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국고보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각 부처에게 신청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신청을 받은 각 부처는 기재부 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받아서 지방정부에게 주는 형태. 그래서 원칙은 신청보조금이고요. 저희 해설지의 법령으로도 설명을 했지만 예외적으로요. 신청을 받지 않고 무신청으로도 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들이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 여부에 따라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 둘 다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신청보조금 요게 중심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보조 형태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놓고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퍼센트를 정해놓고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과 정률 보조금 구분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우리나라의 원칙은 정률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보통 주게 되고요. 그리고 정률로 퍼센트를 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어쨌든 구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둘 다 맞는 선지. 3번. 보조금은요, 당연히 국가 예산입니다. 삭감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행정부를 통해 증액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변화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 보시는 이 지방교부세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예산으로 이 내용을
삭감하거나 퍼센트를 조정하는 게 불가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그러지 않아요. 매년 변화할 수 있다. 맞는 선지. 용도를 지정하거나 부수적인 조건을 당연히 답니다. 왜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국고 보조금은 특정 재원입니다. 사무에 딱 제한해서 재원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용도 지정, 부수적인 조건 항상 달려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의존 재원. 그래서 특정 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반 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국가가 돈을 주고 특정한 사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운영에 대한 별도의 감독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3번 정답되는 거 몇 번이냐면 틀린 것 4번 됩니다. 정답 4번은 맞추기가 되게 쉬웠을 텐데 1번, 2번, 3번은 보조금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내용 잘 모르시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선지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답을 맞췄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운이 좋아서 맞췄는지 아니면 진짜 이 문제의 전체 내용을 다 장악해서 맞췄는지 이걸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구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연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설 강의는 일종의 길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방자치로는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려면 그런 식의 꼼꼼한 분석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자, 3번.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 미당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될 때,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 중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소집을 지금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 의결이 지체되거나 자, 이게 다 뭐예요? 선결 처분의 조건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 없이 먼저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선결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이죠. 조문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법령집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모두 다 정리해서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22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진행하는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는 날짜는 무조건 5일 아니면 20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그 20일이라고 생각하고 내용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4번. 이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네, 요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한다.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구급 문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X. 문제의 정답 몇 번이요? 4번의 정답은 지금 4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적극적 협력의 방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적극적 협력의 방식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법조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완벽하게 기억하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조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갈게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A에서 C.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행정협의회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조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큰 차이는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안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의회가 의결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 받아서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그냥 단지 뭐래요? 보고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구성하고 상급기관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건 당연히 행정협의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행정협의회, 이게 A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됐어요. 끝났네요. 소속기관이래요. 당연히 일선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이겠죠. 당해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소속 행정기관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일선기관, 다른 말로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아닙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지들이 정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는 지금 보시는 행안부의 승인, 시군 자치구는 지금 보시는 광역의 승인을 받아. 그러면 이건 딱 뭐예요? 요거는 자치단체 조합이죠.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이 아니라 행안부의 승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의 경우 지금 보시는 광역의 승인을 받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역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치단체 조합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내용 5번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지금 문제 1번입니다. 정답률 83%인 거 보니까 대부분 잘 맞추셨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광역행정의 방식들 꼼꼼하게 정리하셨던 분들은 뭐 이 정도는 아주 가볍게 진행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자, 6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률 72%인데요. 사실 이 조문은 너무 많이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꼭 암기하라고 얘기했고 이건 법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몇 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몇 명, 7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의결을 진행할 때,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에는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 들어가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 165조 6조 7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부에 있고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자, 이 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있죠. 3년입니다. 이 좀 봤어요. 3년인데 연임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상하지. 그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X. 3번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몇 명, 1명, 위원회 숫자는 13명이 아니라 11명.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봤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 기억이 안 났다 칩시다. 3번부터 1번부터 2번, 3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났어요. 난 이런 정족수 임기 외우는 거 정말 힘들어. 이랬었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이 너무 확실하게 4번이거든요. 왜? 본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 조정 과정은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근데 만약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해. 왜? 공익을 해치고 있거든. 이런 경우 행안부 또는 시도지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취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법령 디테일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법령만 문제의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조문들도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 문장은 1번, 2번, 3번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을 못했다라면 학습량이 부족한 거고 설사 근데 학습량이 부족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있었다라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건 너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답률이 72%입니다. 60%와 70%의 차이요. 70%는 70%보다 정답률이 높은 문제들은요. 틀린 분들이 있지만 그 틀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충분히 맞추어올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고요. 까다로운 조문도 일단은 대부분 외우셨을 거고 그리고 취지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 시험은 실제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상대평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7번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답률이 56%고요. 주민 발안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다가 56%하고요. 28%를 같이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정답과 오답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 조례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역 이겨주의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1번
조례개표 청구에 대한 예외는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2번 공직선거법 제1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은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선거권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으로서 지방선거에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하죠? 자, 그러면 2번 X제. 자, 문제는 3번과 4번. 이게 뭐냐면 연대서명 숫자거든요. 인구가 30만인 자치구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70번의 1에 인해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의 이상의 연대서명을 해야 한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연대서명의 숫자입니다. 제가 여기는 연대서명의 숫자, 지금 지역에 있는 인구 20분의 1부터요. 정말 200분의 1까지 정말 촘촘하게 다 기준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험 보시면서 암기하라고 암기하라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정답률 왜 써놨냐면 이 문제의 3번 정답률, 3번의 오답 반응률 28%, 지금 보시는 여기 정답률 56%, 결국 3번과 4번 두 개에서 헷갈렸다는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 찍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일단 세부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암기하긴 힘들겠지만 시험 전에 이 부분 지방자치론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외우자. 작정하고 시험 전날 한 번만 보자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요거 맞습니다. 인구 30만인 자치구 맞습니다. 광역시는 인구 700만 조건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구 800만 인 광역시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숫자 이렇게 해서 니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요. 지금 5조예요. 이게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요건 들어가 있죠.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 보시면 거기 5조에 연대서명 얼마까지 받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1호가 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인구 800만 미만, 그 다음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우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암기 문제. 3번하고 4번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알아채는 암기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론 관련된 법령들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한다는 잔소리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7번.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일단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별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회의 의결 없이. 여기 틀렸어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고요. 특히 감사 기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광역의 경우에는 14일. 그 다음 기초의 범위에는 14일보다 짧은 9일. 그래서 그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위원회 조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틀린 거거든요. 보실 때 해당 조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4일, 9일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뒤에까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1번 X. 2번 행정사무에 관한 조사를 발의할 때 제적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많이들 외우신 내용일 거고요. 3번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에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요거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지방의회의 행정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 제일 많이 헷갈리셨던 선지가 16% 4번입니다. 얘예요.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아시죠? 요거는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요.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들 새로 추가가 됐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들의 직급을 어떻게 둘지 수를 어떻게 둘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까 대통령령으로 정할까 제가 이런 게 가장 힘들다고 했잖아요.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8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사실 8번은 4번 선지 잘 몰랐어도 1번 선지가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걸 알면
하실 수 있다는 문제였다는 거. 이번 시험이 다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조문들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조문들이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 정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방자치론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9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는 너무 다 알고 계시는 조문들입니다. 1번.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이유를 붙여서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한다. 제가 20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왜? 당연히 상위법이 먼저인데 상위법이 조례에게 일부 내용을 위임했다고 해서 실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한다. 말 안 되는 거잖아. 요거 X. 조례와 규칙은요. 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규칙까지 포함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9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오케이. 자, 10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1번. 소관사무 범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의 조례,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의 조례로 소방, 교육훈련, 중소기업 지도 이런 기관들 직속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설치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권으로 자치입법권,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자치적인 행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법은 지금 지방에 대한 사법권, 자치사법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현재 X가 될 거고요. 3번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인사권을 갖죠.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는 부시장, 부지사, 이들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 보통은 고위공무원단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요거 X가 되고요.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정권을 가집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목을, 그죠? 세금의 항목을 조례로 설치하는 건 불가하다. 왜? 우리나라의 모든 조세 관련된 세목과 세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조세 법률주의 또는 예법정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 되는 거 몇 번? 3번입니다. 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공부하신 적이 없었던 내용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오츠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츠의 내용 토대로 나머지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신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선지 보세요.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제일 짜증나는 선지예요. 선지로 속가낼 수가 없습니다. 소거를 하기 굉장히 어렵게 일부러 선지 배열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선지 나오는 그런 문제의 패턴들을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1번 기억입니다. 오체의 분권화 정리 아시죠? 오체의 분권화 정리는 그 맥락이 티브가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방자치를 옹호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공공재 공급 비용에만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방에서 지방 스스로 필요한 공공재를 건설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얘는 티프가설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지방 분권을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입니다. 그램리치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끈끈이 효과라는 게 있어. 지방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공공재 같은 것들에 막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요. 쓸 돈이 늘어나니까 재정지출을 막 방만하게 하는 거지. 아니면 돈을 받았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할 수도 있고요. 이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하느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다. 끈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끈끈이. 실제 파리가 끈끈이에 딱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현상. 요걸 설명하면서 지방정부가 만약에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말 그대로 끈끈이에 발이 딱 붙어버려서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현상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그걸 이용해서 이런 걸 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출 효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방만하게 그냥 공공재 생산 같은 것들에 좀 더 많이 쓰고 이 과정에서 관료의 사익 추구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니은 뒤에 부분 틀렸어요.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해야지만 이 그램리치의 끈끈이 효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코로나이가 주장했었던 연성 예산 제약도 있어요. 연성은 소프트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소프트 버젯. 그죠? 지금 보시는 그냥 부드럽게 연성으로 예산의 제약을 한다는 거. 그 얘기는 예산에 대한 제약을 좀 유연하게 한다는 거. 이것과 비교하셔야 되는 게 경성 예산 제약인데 강하게 하드하게 예산을 제약하면 예산의 융통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예산에 대한 제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예산의 유동성이 예산의 쓰임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지방정부가 만약에 재정적인 곤란을 처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성 예산 제한이면 더욱더 제약이면 더욱더 예산을 받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방정부가 알아서 굉장히 강하게 지 혼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성 예산 제한이라는 제약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부드러운 예산 제약이기 때문에 예산 제약을 빡세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더욱더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좀 더 신축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보세요. 중앙정부가 예산을 너무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곤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중앙정부가 상당히 재정 지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가 오히려 돈을 아껴 쓰지 않는 방반한 재정 운용의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실제 집에 가족들하고도요. 만약에 집에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으면 용돈을 내가 만약에 딱 정해줘. 5만 원 정해줘요. 근데 엄마가 이 용돈에 연성 예산 제약이야. 그러면 5만 원의 돈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아이가 돈을 더 쓰고 싶어 한다. 그럼 엄마가 못 이기는 척 돈을 막 준단 말이야. 그럼 아이는 그걸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방만하게 쓰려고 하고요. 엄마가 진짜 칼같이 5만 원 딱 주고 그 5만 원 이상은 절대 돈을 못 쓰게 통제하고 있어. 경성 예산 제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엄마가 5만 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5만 원 내에서 어떻게든 아껴 쓰려고 아이가 행동을 하겠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 코로나의 연성 예산 제약 이론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아까 봤었던 코로나이라든지 아니면 그램리치의 이론들은요. 뭐 보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기출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 생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일단 기억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중에 내용을 골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반등률이 62%거든요. 여기 17%, 여기 17%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분명히 헷갈렸고 그래도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정리를 하셨을 때 코로나이가 정답이고 니은 아까 봤었던 저희 그램리치가 틀린 내용이라는 걸 골라내신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11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12번 갈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자 세외 수입이죠.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두 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 중에 세외 수입. 세외 수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사용료, 해수욕장 사용료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수수료, 민원 발급에 대한 수수료. 그 다음 개발 분담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소위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1번 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규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세외 수입이 모두 특별회계냐?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이 사용료 수수료도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되니까 일반회계에선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 틀린 선지죠. 2번 X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수입이 있다. 이게 재산 매각 수입이죠. 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한 번에 매각해서 목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 비경상적 수입입니다. 당연히 세외 수입일 거고요. 3번 맞는 선지. 4번.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은 개인에게 당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징수하는 게 부담금. 그래서 제가 개발 부담금 같은 거 있다고 얘기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국가가 택지 개발을 해서 내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 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국가에게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전형적인 세외 수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지금 보시는 2번입니다. 자, 13번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번 문제가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려웠냐면 이 문제에서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법령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기역선지와 리을선지에 사용된 게 바로 자치분권법. 그죠? 정확한 명칭을 그대로 구사하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아시겠지만 각 정부마다 지방자치 관련된 법을 취임하면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요거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 실제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본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구수가 50만이 안 됐는데 면적이 너무 넓어서 1,000제곱킬로미터야. 그죠? 지금 1,000제곱킬로미터라고 한다면 가로천, 세로천이잖아. 얼마나 넓은 지역이야.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인구 20만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50만이 아니더라도 이때의 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0만이 틀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구 2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런 거 아니죠? 요거는 인구 30만 이상. 그러니까 원래는 5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면적이 이렇게 넓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구 30만이어도 대도시로 볼 수 있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한다면 자치구를 둘 수 있는 특례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대도시로 본다는 조건이에요. 사실 이 조문 같은 경우는 정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거 제대로 읽어봤었어야 풀 수 있는 선지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 지방자치법이라고 했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법률들을 다 읽어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억 어려웠어요. 니은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셨던 조문이죠. 지방자치법 제 197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요 내용, 이 지방자치법에 관련되어진 이 내용,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니은부터 내용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디귿입니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1년간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인구 50만이었어야 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실제 기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기억하고 리을 선지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억은 완전 새롭고 리을 같은 건 사실은 구면이거든요. 요거는 본 적이 있는 선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니은하고 디귿 선지 두 가지의 선지가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죠. 디귿은 X입니다. 그래서 요거 맞췄다고 저한테 카페에 글 남겨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2년 얘기했던 거 나왔어요. 막 그러시면서. 그래서 디귿 X. 리을입니다. 특별시, 특례시예요. 특례시. 특례시의 부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입니다. 2명으로 하고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지방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특례시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그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번에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60조 제1항의 내용이고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4개입니다.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인데 이 4개는 그래서 부시장 2명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해당하는 법률, 자치분권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요거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13번 넘기고요. 저희는 14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다원으로 주장했던 다른 지역사회의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하죠. 레짐 이론 주장했던 스톤. 레짐은 일종의 지역 거버넌스였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일종의 통치 연합을 형성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레짐 이론이고요. 몰로치가 주장했었던 성장기구론, 성장연합과 비성장연합 둘 중에 누가 힘을 잡는다? 성장연합이 힘을 잡게 되고 이 성장연합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토지, 자산가나 개발업자 등의 성장연합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한다. 뭐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워낙 많이 정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론 문제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주제여서 문제 빠르고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개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69% 문제여서요. 사실 다른 50%대의 정답률 문제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잘 푸셨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좀 까다롭더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답 2번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1번 선지, 3번 선지 두 가지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기출선지인데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한 메인 조항 아니라 서브 조항들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도출하는 게 꽤 어려웠었던 그러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자, 해설지를 같이 보면서 저랑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행안부 장관은 시군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건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를 시작한 다음에 사무의 처리가 법령을 위반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맨 처음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통보는 뭐라는 거냐면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는 법령 위반하는 것 같은데 해서 감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감사 수행 기간이 종료된 후에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 감사 결과에는 보통 징계, 조치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미 감사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고요. 실제 통보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통보되는 내용은 30일이 아니라 60일. 그러니까 조문이 단순히 30일을 60일로 바꾼다고 해서 맞는 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지금 보시는 하나의 법률 조문만 설명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190조의 2항에 대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 규정의 18조의 1항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믹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설지의 표현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정답을 수정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X입니다. 2번. 이게 너무 쉽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사무의 관리 집행을 명백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이행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조문이고요. 자, 문제는 3번입니다. 요 3번은 해당 지방자치법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92조 2항 내용입니다. 사실 1항에 대한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1항 해설지 같이 볼게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제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1항 조문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가 2항이거든요.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제의를 요구하게 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중앙이 직접 기초에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 장관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조건이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조문이 1항과 2항의 내용이 달라요. 1항의 내용은 위법성과 부당성 모두를 다 포함하지만 2항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위법성에 관련된 부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부당성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3번 요거 X가 됩니다. 오케이? 1번 조문, 3번 조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4번. 이건 너무 쉽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해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 행안부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15번, 4번이 현재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1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절차.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언제 받는지, 어떤 절차에 대해 승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1번 시도지사의 협의체, 3번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4번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장의 협의체. 지금 보시는 자치단체의 연합들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를 설립한다. 이런 조건들은 다 뭐만 필요하냐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만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요거는 신고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기초단이든 광역단이든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요게 현재 맞는 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자치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죠. 보건소 운영 사무는 하지만 전형적인 단체 위임 사무가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맞으셨습니다. 정답률 70%. 조금 아쉬워요. 2번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예요. 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죠. 대표적인 예시가 재해, 구호, 사무 등이 들어갑니다.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 이게 기관위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위임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사무가 기관위임 사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요. 4번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경합을 하면 현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처리하게 된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17번.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이 됩니다. 18번 지방공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방공기업 관련된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53%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 지방공기업법 보실 때 너무 대충 보셨나 봐요.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억,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급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고려해서 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은 이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문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었던 조문이라는 거 전 인정.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니은, 요건 좀 달라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지방공사의 사장, 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이 지방공사의 임기 제가 3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조문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조문. 자, 그 다음 문제 디귿. 이거는 정말 제가 마을 상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 상수도, 하수도, 그죠? 공업용수도 다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여러 번 설명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다 외우기 힘드니까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자. 수도에 관련된 내용, 교통에 관련된 내용, 토지주택에 관련된 내용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마을 상수 절대 들어가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하수돈 들어갑니다. 자동차 운송 들어갑니다. 주택 토지 개발 들어갑니다. 다 맞는데 조고 하나 틀렸거든. 그래서 디귿 X. 오케이. 자, 리을입니다. 지방공사 운영을 위해서는요. 지방공사는 공단과 달리 민간자본 출자가 가능하죠.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기억하고 니은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디귿하고 리을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지금 니은, 리을 3번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 정답률 보시면 이게 53%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거 디귿, 리을 요거 가지고 내용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신 분이 26%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26%는 마을 상수도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문을 100%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출에서 언급되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조문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눈에 조금 낯설고 생소한 조문들이 출제가 되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조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형태의 선지 문제들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죠. 오케이? 자, 그래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현재 4번이고요. 아니 3번이고요. 저는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기억하고 니은은 그래 자주 안 봤었던 지방공기업법 전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 충분히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디귿과 리을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이 문제는 저렇게 아주 낮은 50%대의 정답률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이 계속 꼬이네요. 이런 정답률은 너무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재 18번 정답 되는 건 니은, 리을이 됩니다. 자, 19번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얘기로 들어갈게요. 얘도 정답률이 54%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2번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의장,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 방식에 의한 기록 포결로 가부를 결정한대요. 지금 보시는 의장, 부의장 선거나 임시의장 선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의회의 요 기관들을 구성하는 요거는요, 현재, 기록에 의한 표결이 아니라 무기명 표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기록 표결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요 얘기는 저희 기출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2번, 요거 X.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에 대한 공개 의무를 내기하고 있는 조문이고요. 이 조문 역시 지방자치법에 있는 고러한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문 보실 때 내용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겸직 금지에 관련된 조문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어서 물론 이 조문은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이 조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제가 한 번 기출이 되었던 법령은 그 주변을 다 뒤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9번
1번 요거 현재 맞는 선지입니다. 요거 반응률이 22%예요. 사실 이 조문은 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자, 3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1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주민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잘 맞추셨어요. 기억.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맞죠? 2번.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본래 주민감사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이 됐다. 주민감사 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고요. 맞죠? 자, 디귿입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모든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틀렸잖아. 비례의원에 대한 소환권이 없기 때문에 디귿 X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리을 선지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이 기억, 니은 1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했던 문제입니다. 저는요, 요 선지,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었던 그런 선지이긴 했으나 여러분이 찾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리을. 주민소송에 따른 결과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을 하여야 할 당사자가 시도지사라면,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주민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재무행위에 정말 위법한 내용들이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주민소송을 제기해서 그로 인해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 이걸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지급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지급을 시도지사로부터 청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당사자에게 지금 보시는 손해배상금 내나 부당이익 반환금 지급해야 돼라는 현재 지급 청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이 당사자가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시도지사한테 이 지급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행안부 장관이 지급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 안 나왔던 조문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을이 틀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마 기억, 니은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리을까지 안 읽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었을까. 리을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리을이 정확하게 어디가 틀린지는 모르겠고 기억, 니은 요거 중심으로 풀어서 정답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었을까.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론 관련된 문제들을 쭉 보게 되면 정말 법률이 많이 까다롭고 여기까지 어떻게 보지라고 생각되는 법률들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론은 사실 행정학개론에 비해서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한정된 범위에서 상세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출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지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은 정말 여러 번 여러분이 지방자치론에 대한 공부를 나중에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법령을 미리 읽어놓는 작업들이 사실 법령을 읽는 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행정학개론 내용들만 토대로 해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기에 관련된 법률들을 쭉 읽어주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내년 7월 달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론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이 법조문은 내가 웬만한 거 다 깨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내용 정리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지방직 7급 중에 지방자치론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올해 9급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금부터 읽어주시고요. 7급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미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요거 잔소리 드리고 싶어요.
올해 지방재정 관련된 문제가 조금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지방재정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기출문제 풀이나 모의고사 과정, 지방자치론 관련된 강의들을 진행하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들어주시냐 너무 애쓰셨고요. 저희 해설지 꼭 참고해주세요. 또 다음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